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에서 활동하는 신성연희입니다. 오늘 저 중요한 자리에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저희 한사성을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이버 성폭력과 싸우는 문제입니다. 발제문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 제가 준비한 발제문을 같이 봐주시면서 내용을 함께 토론해봤습니다. 지난해 말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위세가 여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3월 11일로부터 석 달째 되는 날이에요. 확진 환자가 8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시 2차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썼던 때가 1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확인을 해보니 27일 기준으로 96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미 코로나19 장기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를 지나서 2019년 코로나19까지 전염병 유행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데 가게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2월 23일에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특수학교 개학일이 이루어지고 다중이용시설들이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3월 22일부터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서 가능한 이들의 노동 형태가 재택근무로 전환되고 작업장에는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 빈도를 낮췄죠. 아파도 기어갈 힘만 있으면 출근하는 것이 모범이던 일터에 정부는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가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을 특히 사업 쪽에 공고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일으킨 이 같은 어쨌든 표면적인 변화,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시민들의 존재, 의료진들의 헌신,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기후를 지키는 모습에서 사회적 연대를 발견한 사람들은 재앙을 통해 미래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깊이 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고용위기를 겪는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는 97년 외환위기 때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로 콜센터와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은 비정규직 문제의 인과관계였죠. 일상 돌봄이 필요한 건강 약자들, 가정 내 학대 문제, 평온한 저녁을 맞이하는 삶, 그리고 불안한 저녁이 닥치는 삶의 격차.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이 같은 기울기를 그대로 비췄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통과하며 세상 발견한 또 하나의 면이 있습니다.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사회생활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진행 가능했고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디지털 기술은 이것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을 돕는 일반 도구로 쓰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또 2019년 발표된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만 3세 이상 인구 가운데 한 달 이내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의 비율이 91.8%였습니다. 이처럼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인간과 마주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전혀 낯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화된 인간관계가 더욱 보편적인 일이 된다면 사이버 성폭력과 맞서 싸우는 문제는 지금보다 전방위의 문제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이버 성폭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사이버 성폭력이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변종해 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디지털 성폭력과 사이버 성폭력의 양태를 살펴봅니다. 참고로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성폭력을 구체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1990년대 후반은 디지털 성폭력의 서두라고 불려도 어울림직한 시기였습니다. 97년 7월 11일 실상 비동의 유포 피해 촬영물이 10대 음란비디오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 비디오는 그 당시에 이미 유포된 지 좋게 2년을 지난 것이었는데요.
언론은 이것을 사건으로 기획해서 언어폭력에 가까운 기사를 써대며 판매 부수를 늘리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예컨대 그달 15일자 KBS 뉴스는 15세 어린 나이에 직접 음란 비디오에 출연한 모양이라는 말로 보도를 시작하면서 그가 촬영 전 4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결국 어두운 과거를 갖게 되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포르노 촬영에 응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여성 청소년이 비디오에 출연한 당시 이미 학교를 그만두고 단란주점 접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서 헐뜯었죠. 이 영상은 명백한 피해 촬영물입니다. 이것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직접 등장한 남성 청소년은 그 여성의 연인이었는데 녹화만 했다가 곧바로 지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비디오 테이프는 학교와 거리에서 2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아름아름 팔리다가 나중에는 대량으로 복사돼서 청계천 부지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음란물 제작을 했다는 이유로 보호관찰 2년의 선고를 받았죠. 그로부터 며칠 뒤인 15일에는 여성 단체들이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의 화장실 불법 촬영에 항의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직경 3mm짜리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백화점 측은 화장실에 비닐봉지를 넣어서 변기를 고장낸 사람을 잡으려 한 것이다 하고 해명했습니다. 황당하지만 사이버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폭력처럼 피해를 가리키는 개념이 없는 사회에서는 화장실이라는 사적 공간을 존중하는 것보다 재산의 행위를 받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개념이 생긴 뒤에도 우리는 한동안 화장실 가기를 꺼리는 사람들에게 예민하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죠. 며칠 차를 두고 보도된 이 두 가지 일 가운데에서 사회 문제, 즉 모두가 인정하는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전자입니다. 아마추어 포르노의 주인공이 된 정조버린 소녀를 규탄하는 태도가 이후에 발생한 비슷한 사건에서도 내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에 이용된 매체 문제를 성찰하는 움직임은 여전히 소수에 그쳤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이후 인터넷 시대 초창기를 거쳐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깊이 관여되는 데까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온라인 성착취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때는 1998년입니다. 이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6,883명이던 이용자 수는 2003년에 이르러 2,8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인터넷 시대가 시작하면서 쇠퇴한 것은 에로비디오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포르노 사이트 산업이 차지했죠. 2003년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그때 이용자들이 받았던 스팸 메일의 87.3%가 성표현물이었습니다. 성표현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 것을 자본 삼아서 이용자들을 끌어모으는 것. 이것은 양진호가 웹하드 카르텔을 설계하면서 불법 촬영물 유통으로 세를 불린 것과도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정형화된 마케팅 방식이죠. 지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밝혀진 양상 중에서도 성착취물 유통이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는 경로로 쓰였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다시 2000년 초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터넷 이용자 수가 급증하던 이때는 성적 촬영물이 유포돼서 피해를 입은 여성 연예인들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사죄를 하던 때와도 맞물립니다. 피해자의 신상을 유추하도록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지은 이 촬영물들의 품질은 음란 비디오들에 비하면 사실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토록 흥행을 한 이유는 얼굴과 신상을 잘 아는 여성의 진짜 성행위, 진짜 사생활을 보기 바라는 이 네트워크의 훼손을 다고 끔찍한 수준으로 유포가 됐죠. 공식적인 통계에 반영되거나 공식적인 자료에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유포된 연예인들의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소문 때문에 인터넷 가입자 수가 빠른 속도의 성취를 이뤄냈다는 그런 설이 존재합니다. 이 진짜에 집착하는 이 네트워크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진짜에 집착하는 것은 성착취 네트워크의 유구한 특징입니다. 2019년부터 문제가 된 텔레그램 가해 집단도 여성의 구체적인 신상에 집착합니다. 이 신상은 실제라면 더할 나위 없지만 허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여성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대단한 과업입니다. 왜냐하면 성착취의 핵심 기전은 어떤 애정이 기반한 성욕이 아니라 능욕이기 때문이죠. 표준 국어대사전은 성욕을 성적 행위에 대한 욕망이라고 규정하고 능욕을 첫 번째 뜻에 남을 업신여겨 욕보이거나 두 번째 뜻 여자를 강간하여 욕보이기라고 정의합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와 사는 곳을 비롯해서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설명하고 아래 포르노그래픽 텍스트를 덧붙이는 지인능욕이라는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성욕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텔레그램 성착취 방의 복종 키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의 운영자들이 보인 높은 자신감,
그리고 가학성, 이것은 지배하는 남성을 바라는 집단에게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겼고 이게 바로 이 박사방의 비극적 흥행의 이유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003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해는 1999년 6월에 소라의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소라넷이 회원제 사이트로 전환된 해입니다. 소라넷은 개설된 지 17년 만인 2016년 4월 7일에 폐쇄될 때까지 100만 명 성찰취 네트워크의 은신처이자 커뮤니티 구실을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강간에 모의하는 자들이 일컫는 초대남, 술이나 약물 때문에 정신을 잃은 여성을 가리키는 골뱅이, 이런 성범죄, 성착취 언어들이 생성되고 불법 촬영, 지인능욕, 합성사진, 지금은 비동의유포 성적 촬영물이라고 불리는 리벤지 포르노 등의 디지털 성폭력이 카테고리화된 곳입니다. 소라넷이 압수된 당시 서버 용량만 120TB였습니다. 운영진들의 수익은 100억 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소라넷은 법망을 피해서 사이트 주소를 아주 자주 옮기고 그 주소를 트위터에 공지했는데요. 소라넷 계정을 팔로우해서 주소를 시시각각 받아보는 이용자들의 수가 10만 명도 넘어서 한국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계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1위는 작가 이회수, 2위는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였습니다. 전염병들이 증가하는 기존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고 이 혼란은 때로 전국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2015년 5월 20일에 첫 사례가 발생한 메르스는 같은 해 12월 23일에 종료됐고 그동안 확진자 186명, 격리 조치 대상자 16,693명을 발생시켰습니다. 한창 이 메르스 유행 소식으로 뒤숭숭하던 5월 31일에 한국 여성 2명이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홍콩행 비행기를 탔으면서도 격리 치료를 거부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이튿날 의도적인 거부가 아니라 영어로 불편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였다는 것이 다시 보도됐지만 이미 이 여성에게는 김치녀를 비롯한 온갖 여성혐오 언어들이 이때다 싶어 폭포수처럼 쏟아진 뒤였죠. 홍콩에 쇼핑하러 간 여자들이 전 세계적 재난에 민폐를 끼쳤다. 이런 헛소문은 그동안 미워하던 집단의 사회적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고전적 속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소문을 확장시키던 사람들은 이것을 계기로 여성혐오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구도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물에 독을 팠다는 선동이 유대인 박해 논리로 동원되고 1923년 간도 대지진 때는 조선인 학살의 명분이 된 것처럼요. 그런데 이로부터 탄생한 우물에 독을 넣는 무료라는 논리학 개념은 여성혐오에 반박하는 주장을 된장녀, 왕충, 김여사들의 발언을 취급하면서 귀담하지 않은 사람들을 설명하기에 마침 꼭 알맞습니다. 사실관계가 밝혀지면서 프레임이 전복되자 기회를 잡은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의 천태만상 여성혐오를 저격하는 장으로 디시인사이드 메르스 갤러리의 성격을 전환시켰습니다. 매겔이 개설된 지 나흘 만에 하루 개씩을 10,000건을 가뿐히 넘길 만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이 사이트에서 독립해서 메갈리아 사이트를 열었죠. 수많은 여성들이 미러링 전투에 참여해서 온갖 사이버 공간에서 싸우고 소란의 폐쇄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자신을 영영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한국 인터넷 역사의 일부이자 온라인 성착취 네트워크의 시발점이었던 소란넷의 숨통이 끊겼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이곳에 도착한 뒤 한국 여성들이 경험한 것 가운데 하나는 여성 연대 정신입니다.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여성 혐오와 여성 거래를 목격한 이들은 서로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용기다,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같은 구호를 만들어냈습니다. 2015년 이후에 등장한 페미니즘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광범한 흐름 위에서 미투 운동이 일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사회문제화됐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것처럼 이 사건의 피의자들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죠. 이것은 온라인 성착취 네트워크의 재생산이 얼마나 빠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각가시나 박사처럼 서열을 갖춘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손정호의 웰컴 투 비디오처럼 사업으로서 성착취를 도모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웹하드 카르텔의 양진호 같은 부를 일구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성착취물 거래로 소소하게 용돈을 벌면서 커뮤니티 생활을 즐기는 개원으로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착취 네트워크의 그 누구도 수동형 구성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촬영물을 내려보고 시청하는 건 역시 이 산업에 공헌하는 행위라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토대로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면서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제까지 사이버 성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입니다. 특히 사법부와 법원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세계가 기운만 트는 온라인 세계도 함께 기웁니다. 장재현 배우의 리스트를 통해서 썩은 부분을 도려냈다면, 김학의가 제대로 처벌받았다면, 버닝썬이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다면 상황은 저는 지금과 사뭇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저지른 성상납, 성접대, 성매매 모두 성착취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사회가 사이버 성폭력에 취약한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성착취 네트워크의 재생산 속도를 뛰어넘는 빠르기로 온라인 공간의 젠더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라인 시민사회의 재구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구성은 오프라인 공간의 변화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저희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가 지원하는 몇몇 유포 피해자 경험자는 모두가 마스크를 쓰는 상황, 모두가 바깥활동 자제를 권고받는 상황에서 일종의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사회의 얼굴을 드러냈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재는 이런 뜻밖의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모두가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자신의 영상이 다시 한번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질까봐 두려워하는 경험자들도 존재하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전화위복 삼아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재난으로 무너진 사회기관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훤히 비추었듯이 젠더 문제에서 한국 사회는 동일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맨스플레인이라는 단어가 형성되는데 큰 공을 세운 작가 리베카 솔릿은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부터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까지 99년 동안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한 5건의 재난을 연구한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혁명이 재난이라면 그 이유는 재난 역시 일종의 유토피아이기 때문이다. 재난과 혁명, 이 두 현상은 연대와 불확실성, 가능성, 평소에 가동되는 체제들의 전복 같은 측면들을 공유한다. 다시 말해 규칙들이 깨지고 많은 문이 열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경제적 재편을 꿈꾸는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어떤 규칙을 깨서 무엇을 전복해야 할까요? 소란에서 숨통을 끄는 메갈리안처럼 만약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다가온다면 온라인 성착취 네트워크를 파괴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반성폭력 운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그 기회는 더욱 가깝게, 더욱 강력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